새벽 4시 박정숙 여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캄캄했고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 안은 TV 소리 하나 없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그녀의 아침은 늘 이렇게 혼자 시작되었다. 부스스 일어난 그녀는 익숙하게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다가가 가만히 눈을 맞췄다. 영감, 잘 잤어요? 대답 없는 물음이었지만 정숙은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치렀다. 홀로 차린 아침상은 단출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 그리고 어제 끓여둔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집안은 조용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가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정숙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멍하니 화면만 응시했다. 가끔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별일 없지? 바빠서 자주 못 들여다봐서 미안해. 늘 같은 레퍼토리였다. 정숙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딸의 삶이 너무 바빠 보였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면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먼지가 쌓인 앨범을 뒤적이며 시간을 죽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손가락은 자꾸 헛짚었고 화면 속 글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췄다. 하지만 복지관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옆자리 할머니들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법, 사진을 찍어 보내는 법, 그리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법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주말에 손녀가 놀러 왔다. 할머니, 심심하실까봐 제가 재미있는 거 깔아드렸어요. 황혼의 벗이라고.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끼리 친구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래요. 손녀는 알록달록한 아이콘을 가리키며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손녀가 깔아준 황혼의 벗이라는 앱을 눌러보았다. 화면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녀의 메마른 가슴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파문이 일었다. 황혼의 벗 앱에 접속한 첫날 정숙은 어색함에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메시지 알림이 깜빡였다. 안녕하세요, 박정숙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푸른 소나무라고 합니다. 닉네임만큼이나 정중한 말투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남자, 이선우는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숙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정숙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하면 그는 정숙님의 마음처럼 화창한가 봅니다라며 다정하게 답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라는 말에는 손맛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라며 살갑게 굴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설렘이었다. 정숙은 이선우와의 대화가 기다려졌고 그의 메시지를 받으면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종종 감미로운 시구절이나 옛 노래 가사를 보내주며 정숙의 감성을 자극했다. 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정숙은 그가 보내준 노래를 흥얼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아졌다. 둘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선우는 정숙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갔다. 그는 자신의 꾸며낸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와 함께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해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등 정숙과 비슷한 처지를 언급하며 동질감을 형성했다. 정숙은 그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선우는 정숙에게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햇살 같아요. 어둡고 외로웠던 내 마음에 당신이라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며 미래를 약속했다. 정숙은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띤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가슴 뛰는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이야. 행복감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이선우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숙 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계약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정숙 씨에게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수십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을 부탁했다. 정숙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터였다. 하지만 이선우의 간곡한 부탁과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정숙 씨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비상금을 꺼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선우는 곧바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정숙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후로도 이선우의 금전 요구는 여러 차례 이어졌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계신 정숙 씨를 만나러 가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이 붙어서 자금이 부족하네요. 명목은 다양했고 금액도 점점 커졌다. 정숙은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가끔은 이선우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해외 사업가라면서 왜 한국 계좌로 돈을 받는지, 아프다면서 왜 병원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는지. 하지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숙은 이선우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애써 외면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이 어려움만 잘 넘기면 분명 한국에 와서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다. 딸 민지는 가끔 엄마 집에 들를 때마다 엄마의 통화 내용이나 돈 씀씀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맨날 통화해? 돈은 또 어디다 그렇게 쓰는 거고? 민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캐물으면 정숙은 네가 뭘 아느냐,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고 모녀 사이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정숙은 민지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고까지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정숙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선우는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다. 정숙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잠시만 자금을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했고 박정숙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딸 민지의 얼굴도 아른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선우의 애처로운 목소리와 그가 약속한 달콤한 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만 넘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올 거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결국 그녀는 이선우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집문서가 들려 있었다. 은행 창구 앞에선 정숙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집 담보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기어 들어갔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했지만 정숙의 불안한 눈빛과 다급한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대출 용도를 묻는 질문에 정숙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얼버무렸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선 것은 딸 민지였다. 민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건 아니지? 민지는 정숙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사실 민지는 며칠 전부터 엄마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몰래 엄마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었다. 그리고 푸른 소나무라는 남자와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보고 엄마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정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딸에게 화를 내려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행복을 방해하고 있어. 하지만 민지는 울면서 엄마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이선우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남자의 사진과 함께 10년 전 사망한 해외 유명 배우라는 기사 내용이 떠 있었다. 엄마, 이 사람 봐. 엄마가 맨날 보던 그 사람 사진, 이미 죽은 사람이래. 그리고 엄마가 돈 보낸 계좌, 그거 다 대포 통장이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엄마랑 똑같이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해. 정숙은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우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다. 황혼의 벗 앱에 접속해보니 푸른 소나무라는 아이디는 이미 탈퇴하고 사라진 후였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정숙을 덮쳤다. 그동안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한낱 사기꾼의 농간이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을 뿐이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은행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거대한 절망감만이 그녀를 삼키는 듯했다. 사건 이후 박정숙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창밖을 내다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밀려오는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바보였지. 내가 주책을 부려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딸 민지는 엄마 곁을 지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돌보았다. 죽을 끓여다 먹여보려 하고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려 했지만 정숙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민지는 엄마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고 동시에 그동안 엄마의 외로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 내가 조금만 더 엄마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다. 시간 이야기라는 말처럼 아주 더디게나마 정숙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관심 덕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깎아주는 사과를 한 조각 받아먹던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래도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를 보여줬다.